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여름밤의 폭우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말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채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름처럼 깔끔하고 담백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살인 용의자가 되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때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 하나론 소용없을 정도로 거센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한채빈은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6살의 이 여자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아이고, 비가 이렇게 와서야. 채빈은 작은 우산 아래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항구도로변 버스 정류장은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채빈이 고개를 돌려보니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차 한 대가 급하게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게 뭐지? 채빈은 우산을 꽉 잡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 이런. 중년 남자 한 명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채빈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 남구 항말로 123번 길 앞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채빈은 쓰러진 사람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우산으로 그 사람을 가려주려고 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시죠?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숨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경찰관이 채빈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여기 쓰러져 계셔서. 알겠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처음 발견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채빈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충격음을 들었던 것, 차 한 대가 급하게 떠나는 걸 봤던 것,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던 것까지. 그런데 경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 차가 어떤 차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색깔이나 차종이라도. 글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승용차 정도였던 것 같은데. 채빈이 대답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자를 응급처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채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 아저씨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자국을 찾아보고 주변에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경찰관 하나가 길가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빨간 천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글쎄요. 옷 조각 같은데. 그 빨간 천 조각은 비닐봉지에 넣어져 증거품으로 수거되었어요. 채빈은 경찰서에 가서 상세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밤이 이미 깊어져 있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밤 11시 30분경에 항만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쓰러진 사람만 있었고, 가해 차량은 떠난 뒤였다? 네, 그래요. 멀리서 차 하나가 가는 걸 봤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피해자를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채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고를 당한 그 남자가 끝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채빈 씨, 혹시 경찰서에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왜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채빈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채빈은 형사 한 명과 마주 앉게 되었어요. 어제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죠. 형사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좀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까 말이에요. 채빈 씨가 현장에 나타난 시간과 신고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고요. 공백이요? 네. 영상상으로는 채빈 씨가 11시 20분경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신고는 11시 35분에 하셨거든요. 15분 동안 뭘 하셨죠? 채빈은 당황했어요. 그런 세세한 시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그냥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이 다쳤나 확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15분이나 걸릴 일인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발견된 빨간 천 조각이었어요. 이게 코트 조각인 것 같은데 혹시 채빈 씨 옷은 아니죠? 채빈이 어제 입고 있던 건 검은색 바람막이였어요. 빨간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옷이 아닙니다. 전 어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이 빨간 코트는 누구 건가요? 혹시 가해자가 입고 있던 걸까요? 채빈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사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채빈 씨, 혹시 차 운전하세요? 네, 운전은 해요. 어떤 차 타시는데요? 흰색 소나타요. 2018년식이에요. 어제 그 차로 나가셨나요? 채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제는 버스 타고 나갔어요. 비가 너무 와서 운전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형사가 다음에 한 마리 채빈을 더욱 당황시켰어요. 근처 주차장 CCTV에 채빈 씨 차가 찍혀 있더라고요. 어제 밤 11시경에. 그럴 리가요. 전 분명히 버스를 탔는데 채빈은 억울했어요. 정말 차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CCTV 영상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나온 건 정말 채빈의 차 번호였어요.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는 채빈이 말을 하려는데 형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일단 좀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채빈 씨는 당분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실 거예요. 네? 출국 금지요?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채빈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용의자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명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날 밤, 채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어제 밤 일이 생각났거든요. 분명히 내가 본 건 차 한 대가 급하게 떠나는 거였는데, 그리고 난 정말 버스를 탔는데,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자기 차가 그곳에 있었다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내 차를 가져간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채비는 머리가 아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고로 숨진 그 남자의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의 58세 남자였어요. 항만에서 하역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고 해요. 가족으로는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김철수 씨는 최근 어떤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항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이 지역의 큰 해운회사였어요. 문경화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였죠. 문경화.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서 회사를 이어받아 크게 키운 여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운업도 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채비는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신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정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항만안전공단에서 일하는 수석조사관이었죠. 민도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CCTV 각도가 이상하네요. 정확한 상황을 보기 어렵겠어요. 민도는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자국의 방향이 애매했어요. 정면 충돌이라기보다는 옆에서 치인 것 같았거든요. 둘째, 그 빨간 천 조각이 발견된 위치가 이상했어요. 충돌 지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셋째, 근처 상가에 또 다른 CCTV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경찰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CCTV였죠. 민도는 그 상가 주인을 찾아가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 그날 밤이요? 기억나요. 비가 엄청 왔었죠. 상가 주인은 흔쾌히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사고 시간 무렵에 정말로 차 한 대가 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는 채빈의 흰색 소나타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SUV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차에서 누군가 내려서 뭔가를 버리고 가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빨간 천 조각을 말이에요. 민도는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이 영상을 보십시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확실하지 않네요. 그리고 한채빈의 차도 분명히 현장에 있었잖아요. 민도는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수사는 채빈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민도는 결심했어요. 직접 진실을 찾아내기로 말이에요. 채빈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도입니다. 항만안전공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채빈은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또 다른 수사관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채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민도는 채빈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억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민도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사건 현장을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도는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사건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브레이크 자국이 이상하네. 사고 현장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브레이크 자국의 방향이 애매했어요. 정면에서 들이받은 게 아니라 옆에서 스쳐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자국도 이상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자국이라기보다는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생긴 자국 같았어요. 이건 뺑소니 사고가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민도는 확신했어요. 이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낮에 보니까 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었고 CCTV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그날 밤에 뭔가 특이한 거 못 보셨어요? 민도는 근처 상가 주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물어봤어요. 글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찍 문 닫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뭔가 빨간 걸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빨간 옷이요? 네, 빨간 코트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자세히는 못 봤어요. 민도는 귀가 번쩍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빨간 천 조각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언제쯤 보셨어요? 11시 반쯤? 아니면 좀 더 늦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민도는 메모했어요. 채빈이 신고한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상가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아, 그날 밤이요? 제 가게 앞에 검은 SUV 하나가 잠깐 서 있더라고요. 검은 SUV요? 네. 사람이 내려서 뭔가 버리고 급하게 떠났어요. 그때 사고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채빈의 흰색 소나타가 아니라 검은 SUV였다는 거잖아요. 혹시 차 번호는 못 보셨나요? 아니요. 비가 너무 와서. 그리고 너무 급하게 갔어요. 민도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담당 형사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애매한 증언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럼 주변 CCTV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분명히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한채빈의 차가 현장에 있었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민도는 답답했어요. 형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민도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항만 쪽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민도 형, 웬일이야? 김 과장, 부탁이 하나 있어.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경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김 과장은 흔쾌히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나타났어요. 항만 입구 쪽 CCTV에 검은 SUV 한 대가 찍혀 있었거든요. 사고 시간 직후에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거다. 민도는 흥분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예요. 하지만 차 번호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종과 색깔은 확실했어요. 김 과장, 이 영상 복사해 줄 수 있어? 그래, 가져가. 민도는 이 영상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이번에는 담당 형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가해 차량은 이 검은 SUV예요. 형사도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한채빈의 차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뭔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채빈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조작이라니. 그런 추측으로는 안 돼요. 형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처 편의점 CCTV였어요. 민도가 직접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아, 이 시간대요? 여기 보세요. 편의점 사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채빈이 정말로 버스를 타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1시간 전에 말이에요. 여기서 7번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매일 이 시간에 타거든요. 단골이에요. 이거였어요. 채빈이 정말로 버스를 탔다는 증거였어요. 그럼 채빈의 차는 누가 운전한 걸까요? 민도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님, 이제 확실합니다. 한채빈 씨는 무고해요. 이번에는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죠? 그걸 찾아야죠. 일단 채빈 씨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형사는 고민하더니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죠. 민도는 안도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채빈에게 연락했어요. 채빈 씨, 좋은 소식이에요. 수사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채빈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증거가 있어요. 채빈 씨는 정말 무고해요. 채빈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도의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비밀들이 드러날 예정이었어요. 며칠 후, 민도는 채빈과 만나기로 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에 정말 이상한 건 없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채빈은 곰곰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하나 있긴 해요. 뭐죠? 제가 신고하기 전에 잠깐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때 멀리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빨간 옷이요? 네, 코트 같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 보려고 했을 때는 없어졌어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였어요. 여러 목격자들이 빨간 코트에 대해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도 많이 와서 민도는 메모했어요. 빨간 코트가 이 사건의 열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채빈 씨,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원수질 일이라도. 채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조용히 살거든요. 직장에서도 문제없이 지내고 있고. 그럼 돈 문제는 어때요? 빚이 있다거나.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민도는 의아했어요. 채빈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무작위로 선택된 건가?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어요. 무작위라기에는 너무 치밀했거든요. 채빈의 차를 이용한다든지 시간을 맞춘다든지 분명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채빈 씨 차 열쇠는 어디에 두세요? 집에 있어요. 현관문 옆 키박스에.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8524점. 민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채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그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있나요? 채빈은 생각해봤어요. 글쎄요. 친한 친구 몇 명? 아,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집주인이요? 네. 가끔 수리할 일이 있으면 들어가시거든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민도는 이것도 체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주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에요. 60대쯤 되시는데 혼자 사세요. 가끔 반찬도 나눠주시고. 채빈의 말로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메시지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민도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럼 범인은 채빈을 개인적으로 노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그때 민도는 피해자인 김철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김철수는 항만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혹시 김철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채빈은 그냥 우연히 현장에 있다가 범인으로 몰린 거였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범인으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요. 민도는
김철수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김철수가 다니던 회사는 대성해운이었어요. 문경화가 사장인 그 회사 말이에요. 민도는 대성해운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큰 회사였어요. 이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해운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김철수는 그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김철수가 회사에 항의하려고 했다는 게 뭘까? 민도는 김철수의 동료들을 만나봤어요. 철수 형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불만 같은 거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항의를 하려고 했다고요? 네,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일이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임금 체불 문제였나? 아니면 산재 관련? 민도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조를 찾아갔어요. 김철수 씨 얘기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노조 간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줬어요. 몇 달째 밀렸거든요. 그래서 항의하려고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글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 사정은 어떨지 모르죠. 민도는 대성해운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아봤어요. 공개된 자료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알 수 없었죠. 김철수가 뭔가 위험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민도는 이런 가능성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채빈은 정말 억울하게 휘말린 거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채빈을 도와서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민도는 경찰서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한채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증거가 부족해요. 오히려 무혐의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민도는 기뻤어요. 드디어 억울한 사람이 해방되는 거니까요. 바로 채빈에게 연락했어요. 채빈 씨, 축하해요. 수사가 중단됐어요. 채빈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요. 민도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민도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김철수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민도와 채빈은 이제 같은 편이 되었어요. 진실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된 거죠. 채빈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민도는 김철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간 게 언제였죠? 민도는 대성해운 인사팀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난달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임금 문제로 항의하러 왔었거든요. 어떤 항의였나요? 3개월치 임금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인사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우리 회사 얘기를 하고 있나요?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아, 사장님, 이분은 항만안전공단의 문경화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바로 대성해운의 사장, 문경화였어요. 민도는 처음 보는 문경화의 인상을 살펴봤어요. 말끔하고 우아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김철수 직원건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문경화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 일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 씨가 임금 체불로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회사도 어려워요. 요즘 해운업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문경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직원 임금은 제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도의 말에 문경화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문경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는 문경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서류 준비 다 됐나요? 빨리 제출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무슨 급한 서류 얘기인 것 같았어요. 문경화는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사팀장에게 물어보세요. 문경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사라졌어요. 민도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팀장님, 사장님이 뭔 서류를 급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사장님이 뭔가 바쁘시더라고요. 민도는 대성해운에서 나와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김철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도 씨죠? 저는 한채빈이에요. 아, 채빈 씨. 무슨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누군가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누가요? 문경화라는 분이에요. 대성해운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민도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만났던 그 문경화가 채빈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민도는 뭔가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채빈 씨, 조심하세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해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민도는 불안했지만 채빈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채빈은 호텔 레스토랑에 나갔어요. 문경화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채빈 씨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문경화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소가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해 주셔서 놀랐어요. 채빈도 인사하고 앉았어요. 문경화는 채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아, 그렇군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채빈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방대학교 나왔어요. 문경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문경화의 목소리에 동정의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뭘 드실래요? 문경화가 물었어요. 저는 간단한 걸로요. 채빈이 저렴한 메뉴를 고르려 하자 문경화가 말했어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런 걸로 주문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웨이터에게 말했어요. 스테이크 2개로 하죠. 제일 비싼 걸로. 채빈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파스타 정도로. 아니에요. 제가 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문경화의 말투가 점점 거만해지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온 후 문경화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채빈 씨, 우리 회사 직원이 죽었잖아요. 김철수라는 사람. 네, 들었어요. 처음에는 채빈 씨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문경화는 마치 실망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용의자가 되어서. 그래요.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문경화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경화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혹시 김철수가 죽기 전에
뭔가 말한 게 있었나요? 네. 현장에서 만났을 때 뭔가 중얼거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채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문경화는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얘기 하던가요? 특별한 얘기요? 예를 들어 김철수가 퇴사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채비는 이상했어요. 왜 문경화가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신고만 했거든요. 문경화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채빈 씨는 어디서 살아요? 원룸이에요. 작은데 혼자 살아요? 네. 외롭지 않아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채빈은 당황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문경화는 채빈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서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힘들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문경화의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요?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문경화에게 채비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 문경화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 걸 왜 궁금해 하시는지. 아,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문경화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 같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문경화가 말했어요. 커피 한 잔 더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시간도 늦었고. 아,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경화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채빈 씨,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좋은 일자리도 소개해 줄 수 있고. 채비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일자리가 있어서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월급도 2배, 3배로 줄 수 있어요. 문경화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채비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왜 자신을 만나려고 했는지를요. 입을 다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철수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문경화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왜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문경화의 말투가 협박조가 되었어요. 채비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문경화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받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그러면서 문경화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일단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봉투가 두꺼웠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채비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아직 안을 보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채비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연봉과 비슷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채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문경화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거절하시는 거네요? 네, 거절해요. 채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경화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저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대든다는 게 뭐예요? 전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있는데. 김철수 사건에 계속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억울하게 당한 일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채빈의 말에 문경화가 비웃었어요. 억울하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억울함을 얘기하다니.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요?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문경화의 말이 점점 모욕적이 되어갔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요. 채비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문경화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요. 정말 제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거절해요. 채빈도 일어섰어요. 문경화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어요. 그럼 각자 길을 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를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아무도 적으로 만들 생각 없어요. 채빈이 말했지만 문경화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문경화가 다시 돌아봤어요. 포크 사용법 연습하세요.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모욕하는 말을 남기고 문경화는 떠났어요. 채빈은 혼자 남아서 화가 났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문경화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집에 돌아온 채빈은 바로 민도에게 전화했어요. 민도 씨, 문경화를 만났어요. 어땠어요? 최악이었어요. 저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어요. 채빈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민도는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김철수 사건에 관심 갖지 말라고. 돈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럼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돈 안 받았어요. 민도는 채빈이 자랑스러웠어요. 잘했어요. 그런 더러운 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무서워요. 저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도는 이제 확신했어요. 문경화가 분명히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경화의 사무실에서 급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태우야, 어떻게 된 거야? 문경화가 조카 태우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모,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태우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문경화의 남편 쪽 조카로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은행에서 또 독촉이 왔어요.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압류한다고. 얼마나 부족한데? 50억 정도요. 문경화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50억을 어디서 구해? 이모, 정말 방법이 없어요? 회사를 팔든지. 회사를 팔다니. 미쳤어? 문경화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회사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야. 절대 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태우도 답답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문경화가 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철수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그놈이 왜 하필 그때? 이모, 그 일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긴 뭘. 그 한채빈이라는 계집이 계속 파고들고 있어. 문경화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오늘 만났는데 완전히 거절하더라고. 돈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문경화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우야, 너 회계장부 정리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근데 이모, 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킬 수도 있어요. 태우가 불안해했어요. 들키지 않아.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하지만 문경화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김철수 일만큼은 조심해야 해요. 김철수는 이미 죽었잖아. 더 이상 문제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파고들면. 그러니까 막아야 한다는 거야. 한채빈부터 시작해서. 문경화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태우는
이모의 그런 모습이 무서웠어요. 이모, 너무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하긴 뭘.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문경화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채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채빈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민도가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지도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문경화와 정의감에 불타는 채빈과 민도 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말이에요. 문경화와의 만남이 끝난 지 이틀 후였어요. 채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문경화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채빈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채빈은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문경화에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채빈은 민도와 만났어요. 민도 씨,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해요. 뭐려? 문경화 회사를 조사해 보려고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민도는 걱정스러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히 더 큰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전 회계 쪽 일을 하니까 회사 재정 상태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요. 채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민도는 채빈의 각오를 보고 감동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대성해운의 재무제표부터 봐야겠어요. 그리고 관련 회사들도 조사해보고요. 채빈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배가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다음 날부터 채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대성해운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분석해 봤죠. 이상하네. 채빈이 중얼거렸어요. 재무제표상으로는 회사가 건전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현금 흐름이 이상해. 채빈은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그러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관계회사 거래가 너무 많아. 대성해운은 여러 관계회사들과 복잡한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채빈은 그 관계회사들을 하나씩 추적해봤어요. 대성물류, 대성건설, 대성투자. 모두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문경화나 그 가족들이 소유한 회사들이었죠. 뭔가 수상해. 이렇게 복잡하게 얽어놓을 이유가 뭘까? 채빈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대성해운에서 관계회사로 돈이 나가고 또 다른 관계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고 마치 돈 세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민도 씨, 이거 봐요. 채빈이 민도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민도도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거네요. 실제 재정 상태를 감추려는 것 같아요. 그럼 문경화 말대로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운 걸 수도 있겠네요. 채빈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관계회사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이 회사들 대표가 모두 태우라는 사람이에요. 태우요? 네. 문경화의 조카인 것 같아요. 채빈은 태우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태우는 35살의 남자였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문경화 밑에서 일했죠. 그런데 태우 명의로 된 회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나? 채빈이 의아해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이 회사들은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회사들이었죠. 이거 완전히 차명계좌네요. 채빈은 확신했어요. 문경화가 세금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조카 이름으로 회사들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회사들 중 몇 개는 최근에 큰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채빈이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성투자에서 부동산 투자로 30억 손실? 그 회사는 작년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식 투자 실패로 20억 손실? 채빈이 계산해 보니까 관계회사들의 총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다 합쳐지면 1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제서야 채빈은 이해했어요. 문경화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를요. 실제로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죠. 채빈은 이 정보를 민도에게 알렸어요. 민도 씨, 대박이에요. 문경화 회사가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정말요? 네. 관계회사들까지 합치면 손실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숨기려고 회계 조작을 한 것 같아요. 민도는 흥미로워했어요. 그럼 김철수가 그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아마도요. 김철수 아저씨가 회사 재정 상태를 알게 됐고, 그래서 채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도가 말했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군요. 맞아요. 근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채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도 씨, 저 더 큰 걸 발견했어요. 뭐요? 태우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채빈이 태우의 개인 신용정보까지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제가 아는 사람이 은행에 있거든요.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채빈의 네트워크가 의외로 넓었어요. 태우가 개인적으로 20억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채예요. 사채요? 네. 이자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월 5%라고 하더라고요. 민도는 놀랐어요. 그럼 이자만 해도 매달 1억씩? 맞아요. 그래서 태우가 문경화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빈은 이제 전체 그림을 이해했어요. 문경화는 회사 돈으로 태우의 개인 빚을 메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할 일이 남았어요. 채빈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거예요. 정말요? 네. 문경화가 저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채빈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어요. 회계 조작, 차명계좌 운영, 자금 유용,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고발한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일이 터졌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대성해운에 대한 전격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민도가 흥분해서 채빈에게 전화했어요. 정말요? 네. 대형 해운회사 회계 부정 의혹, 금감원, 특별감사 실시. 채빈도 뉴스를 켜서 봤어요. 정말로 대성해운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우와. 채빈은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태우가 갑자기 경찰서에 자수를 한 거예요. 저 모든 걸 자백하겠습니다. 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수 씨 사고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다 말하겠어요. 경찰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자수냐는 거였죠. 차근차근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김철수 씨를 죽였어요. 태우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될 걸 알았어요. 태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철수 씨가 회사 회계 장부를 봤거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장부요? 이모, 문경화 사장이 회계 조작한 장부요. 김철수 씨가 그걸 보고 추궁했어요.
태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김철수 씨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밤이요? 네. 사고 난 그날 밤이요. 김철수 씨를 불러내서 입막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김철수 씨가 거절했어요.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태우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뭘 했나요? 차로 치라고 했어요. 죽이지는 말고 다치게만 하라고. 태우의 고백에 경찰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쳤나요? 네, 제가 했어요. 이모, 차를 몰고 가서. 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가 생각보다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한채빈 씨 차는 왜 현장에 있었나요? 그건 이모가 미리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한채빈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태우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문경화가 배우에서 모든 걸 계획했고 태우가 실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채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한 피해자였던 거죠. 경찰은 즉시 문경화를 체포하러 갔어요. 하지만 문경화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어디 갔을까요? 아마 해외로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문경화는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채빈의 신고로 시작된 금감원 조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우의 자수로 살인 사건까지 드러났으니 국제적인 수배도 나갈 예정이었어요. 며칠 후 문경화는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어요. 출국하려다가 발각된 거였어요. 문경화 씨, 체포합니다. 문경화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다 누명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태우의 증언과 각종 물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채빈이 발견한 회계, 조작 증거들도 있었고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해운업계 거물 문경화, 살인교사 및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 조카와 공모하여 직원 살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조작. 채빈은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억울함은 풀렸지만 김철수 아저씨는 이미 돌아오지 않잖아요. 민도 씨,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채빈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전 그냥 억울해서 했던 건데 그게 용기예요. 채빈 씨가 포기했다면 문경화는 계속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민도의 말이 맞았어요. 채빈의 용기가 더 큰 악을 막은 거였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문경화의 체포로 대성해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문경화와 관련된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과의 유착, 세금 포탈, 노동자 착취. 정말 끝이 없었어요. 채빈은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어요. 자신의 신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민도 씨, 제가 괜한 일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채빈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문경화예요. 민도가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채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김철수 아저씨의 가족들이었어요.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남겨진 채로 가장을 잃었잖아요. 채빈은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민도 씨, 김철수 아저씨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으세요? 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민도는 채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채빈은 김철수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김철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사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담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문경화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채비는 드디어 김철수 아저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민도와 함께 김철수의 집을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채빈이라고 합니다. 김철수의 아내 정순옥 씨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아, 그날 밤에 신고해 주신 분이시군요. 순옥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채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순옥 씨가 채빈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집 안은 정말 소박했어요. 낡은 가구들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김철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요. 아버지 사진이에요. 대학생 아들 김민준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는 23쯤 되어 보였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인상이 후덕해 보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옥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뭔 얘기요? 민도가 물어봤어요. 회사 일로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서. 잘못된 것이요? 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근데 정확히 뭔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순옥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위험한 일이니까 모르는 게 낫다고만 하셨어요. 채빈과 민도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철수가 정말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건 없나요? 메모라든지. 민도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뭔가요? 아버지 방에서 빨간 종이 쪽지를 발견했거든요. 뭔가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준이는 방에 들어가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붉은 등 코트 마이너스 1987년 사건 기억해라. 붉은 등 코트요? 채빈이 놀랐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빨간 천 조각을 생각해보니까요.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도가 의아해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뭔 뜻으로 적어두신 건지. 순옥 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채빈은 그 종이를 자세히 봤어요. 혹시 1987년에 이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볼까요? 민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1987년 부산 남구 사건. 검색해보니까 몇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민도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1987년 7월 대성부두 하역 노동자 추락사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때도 항만에서 노동자 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대성해운이 아니라 다른 회사네요. 맞아요. 그때는 대성해운이 없었을 거예요. 채빈이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도 씨, 이거 봐요. 1987년에 죽은 노동자, 이름이 이상옥이에요. 이상옥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유가족으로 딸 이미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딸요? 채빈이 더 찾아보니까 이미연에 대한 정보도 나왔어요. 이미연, 현재 54세,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에서 활동 중.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요? 네.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이미연은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빨간 코트. 채빈과 민두가 동시에 외쳤어요. 그럼 사고 현장에서 목격된 붉은 등 코트가 이미연 씨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1987년에 아버지를 잃은 이미연이 지금도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의 죽음을 보고 뭔가 의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미연 씨를 만나봐야겠어요. 채빈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죠? 민도가 물어봤어요.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라고 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채빈은 결심했어요. 이미연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채빈과 민도는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미연 씨 계시나요? 누구시죠?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물어봤어요. 김철수 씨 사건 관련해서 만나고 싶어서요. 잠시 후 이미연이 나왔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강인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김철수 씨를 아셨나요? 이미연의 첫 마디였어요.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채빈이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미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무슨 뜻이에요? 김철수 씨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이미연의 말에 채빈과 민도가 놀랐어요. 연락했다고요? 네. 대성해운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떤 도움이요? 회계장부를 봤는데 노동자들 임금을 빼돌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연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대성해운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현장에 계셨던 거군요. 맞아요. 김철수 씨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김철수 씨를 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문경화와 그 조카요. 저는 멀리서 다 봤어요. 이미연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항만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검은 SUV가 와서 김철수 씨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이요? 김철수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연은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차에 탄 사람이 내려서 김철수 씨를 밀치더라고요. 밀쳤다고요? 네, 김철수 씨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이 다시 차에 타더니 김철수 씨를 향해 차를 몰았어요. 고의로요? 네, 분명히 고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이미연의 증언은 태우의 자백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다른 차 한 대가 더 왔어요. 흰색 승용차였어요. 흰색 승용차요? 채빈이 놀랐어요. 자신의 차 색깔이었거든요. 그 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김철수 씨 근처에 뭔가 버리고 갔어요. 뭘 버렸어요? 잘 안 보였는데 빨간 천 같은 거였어요. 이미연의 말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문경화 일당이 김철수를 치고 채빈의 차를 가져와서 증거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빨간 천을 버려서 이미연을 의심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민도가 물어봤어요.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안 믿더라고요. 안 믿었다고요? 저한테 전과가 있거든요. 예전에 노동쟁이 때문에 이미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증언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술 취한 사람 헛소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성해운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빨간 코트를 입고요? 네.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를 바랐어요. 이미연의 의도는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또 노동자가 죽었으니까. 복수의 상징으로 빨간 코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계속 빨간 코트를 봤던 거군요. 맞아요. 전 문경화가 무서워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이미연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채빈이 위로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연이 채빈을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김철수 씨도 그냥 사고사로 끝났을 거예요. 저도 억울했거든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채빈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미연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1987년 제 아버지 사건도 비슷했어요. 이미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도 회사의 부정을 발견했다가 죽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사고로 처리됐지만 어떤 부정이었나요? 임금, 체불이랑 안전 장비 부실 그런 거였어요. 이미연은 30년 넘게 이런 일을 겪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정말 대단하세요. 민도가 감탄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미연의 말에 채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가요? 문경화 같은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니까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연도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채빈이 말했어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미연의 말이 채빈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저녁, 채빈과 민도는 다시 김철수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미연의 증언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순옥 씨가 놀라워했어요. 네, 김철수 아저씨가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채빈이 설명했어요. 회사의 부정을 고발하려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민준이도 아버지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자랑스러워하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민도가 위로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순옥 씨는 막막해 보였어요.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채빈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옥 씨가 채빈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도가 말했어요. 채빈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처음에는 그냥 억울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됐잖아요. 채빈은 생각해봤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억울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큰 의미가 생겼어요. 김철수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민도 씨도 고마워요. 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채빈 씨가 워낙 끈질기셔서 둘이서 웃으며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빈이 멈춰 섰어요. 민도 씨, 저기 봐요. 길 건너편에 빨간 코트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미연이었어요. 이미연은 채빈과 민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뭔가 상징적이네요. 민도가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채빈도 동감했어요. 붉은 등 코트의 실체가 밝혀지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미연도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고요.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채빈과 민도, 그리고 이미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 같은 사람들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거고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채빈은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희망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연의 증언이 나온 지 한 달 후였어요.
드디어 문경화와 태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들과 강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워낙 큰 관심을 끌었거든요. 채빈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법정이라 긴장되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민도가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네. 고마워요. 채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문경화가 보였어요.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태우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나갔어요. 피고인 문경화는 조카 태우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철수를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 한채빈을 범인으로 조작하려 했으며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경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인 태우는 이모 문경화의 지시를 받아 직접 김철수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검사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먼저 현장에서 발견된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형 화면에 그날 밤의 영상이 나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검은 SUV가 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차량의 소유주는 피고인 태우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김철수가 사고를 당한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경화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영상이 흐릿해서 차량 번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차종과 색깔이 명확히 일치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다음은 항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영상이 나왔어요. 민도가 찾아낸 그 영상이었죠. 여기를 보시면 피고인 태우가 운전하는 차량이 김철수를 고의로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충격 직후 피고인 태우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차를 운전해 2차 충격을 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새로 발견된 증거였어요. 민도가 항만관리사무소의 특수 카메라에서 찾아낸 영상이었죠. 2차 충격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네. 1차 충격으로 김철수가 쓰러진 후 피고인 태우는 다시 차를 몰아 완전히 제압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우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둔 한채빈의 차량을 현장에 가져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고 발생 10분 후 흰색 소나타 한 대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정말로 채빈의 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빨간 천 조각을 현장에 버리고 급히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판사가 물어봤어요. 피고인 문경화의 지시를 받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검사가 대답했어요. 이제 채빈이 증언할 차례였어요. 증인 한채빈을 선서시켜 주십시오. 채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선서가 끝나고 검사가 질문했어요. 그날 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채빈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폭우가 내리던 밤, 버스를 기다리다가 들었던 충격음, 쓰러진 김철수를 발견했던 순간까지. 혹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셨나요? 네. 멀리서 빨간 코트를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은 아시나요? 네. 이미연 씨였어요.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1987년에 비슷한 사고로 아버지를 잃으신 분이에요. 채빈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문경화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범인이라는 뜻인가요? 채빈이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직접 신고를 했겠어요? 그리고 왜 김철수 아저씨를 도우려고 했겠어요? 그것은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구나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잖아요. CCTV에 다 나와 있고요. 채빈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민도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어떤 계기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는데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민도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브레이크 자국의 방향, 타이어 흔적의 패턴, 목격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항만 CCTV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가해 차량이 그렇게 급하게 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민도의 전문적인 분석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차량을 현장에 갖다 놓은 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이제 이미연이 증언할 차례였어요. 이미연은 빨간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30년 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김철수의 진실을 위해 입고 온 거였어요. 증인은 그날 밤 무엇을 목격했나요? 전부 다 봤어요. 이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철수 씨가 문경화와 태우를 만나는 것부터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철수 씨는 회사의 부정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경화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고요. 이미연이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김철수 씨가 거절하자 태우가 차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가 쓰러져 있는데도 한 번 더 들이받았어요. 한 번 더요? 네, 완전히 죽이려는 의도였어요. 이미연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또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다른 차가 와서 현장의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제 빨간 코트와 비슷한 천을 버려서 저를 의심받게 하려고 했고요. 그럼 증인은 왜 그 자리에 있었나요? 김철수 씨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회사 부정을 폭로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미연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제 피고인들의 변론 시간이었어요. 태호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피고인 태호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모 문경화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요.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피고인 태우는 단순히 지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20억의 빚을 지고 있어서 문경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검사가 태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했어요. 사채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렸고 이자를 갚지 못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경화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거군요. 판사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문경화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피고인 문경화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태우의 독단적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 문경화와 태우의 통화 기록입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고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17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경화가 태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내용이 공개되었어요. 오늘 밤일 잘 처리해라. 실수하면 너도 끝이다. 채빈이란 여자 차 가져다 놔라. 계획대로 하면 완벽할 거다. 문경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문자들은
명백히 범행을 지시하고 계획한 증거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사가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어요. 문경화가 사고 당일 오전에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입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태호에게 줄 대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태호의 계좌에 정확히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증거로 문경화의 관여가 명확히 증명되었어요. 문경화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어요. 변론은 변호사를 통해 해주십시오. 하지만 문경화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겁만 주라고 했다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문경화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명확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던 거예요. 검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려던 용기 있는 시민을 살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십 년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회계를 조작해 사회를 속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김철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던 양심적인 시민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죽이고 입을 막으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문경화에게는 무기징역을, 피고인 태우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나서 채빈과 민도는 복도에서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채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채빈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민도 씨도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이미연이 다가왔어요. 두 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미연 씨야말로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야 아버지에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문경화는 무기징역, 태우는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경화가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채빈이 놀라워했어요. 네,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도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아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채빈은 고민했어요. 굳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가보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구치소는 삭막했어요. 면회실에 들어서니 문경화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문경화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채빈이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문경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김철수 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채빈은 조용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맞아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문경화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재산도,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도. 그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채빈의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문경화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만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김철수 씨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문경화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 개인 통장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김철수 씨 가족들이 써주셨으면 해요. 채비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전달만 해드릴게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고마워요. 문경화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채비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안쓰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동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니까요. 그날 저녁 채비는 김철수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문경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채빈이 면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줬어요. 순옥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에요.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을게요. 순옥 씨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남편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서요. 순옥 씨의 말에 채빈이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 걱정을 더 하는. 순옥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전 아버지 뜻을 이어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해요. 법학이요? 네. 아버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채비는 정말 대단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픈 일을 당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미연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김철수 추모 기금을 만들어요. 이미연이 채빈과 민도에게 말했어요. 추모 기금이요? 네.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도와주는 기금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30년 전 제 아버지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미연의 말에 채빈이 놀랐어요. 다시 조사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옛날 일들도 다시 들여다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진실만이라도 밝혀보려고요. 이미연의 의지는 여전히 굳었어요. 그럼 빨간 코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도가 물어봤어요. 이제 벗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미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정말로 이미연은 그날부터 빨간 코트를 입지 않았어요. 대신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활동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죠. 한편 민도도 변화가 있었어요. 채빈 씨, 저 새로운 부서로 옮기게 됐어요. 새로운 부서요? 네, 독립적인 조사팀이에요. 외압받지 않고 진실만 찾는. 정말이에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부서예요. 민도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져요. 채빈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채빈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이요? 네. 시민이 직접 부정을 고발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채빈은 고민했어요.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나가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 채빈에게는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채빈 씨, 저희도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채빈은 바빠졌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채빈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민도 씨,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정말이에요? 네. 시민 상담소 같은 걸 열어보려고요. 시민 상담소요? 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채빈의 꿈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도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왔어요. 채빈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시민상담소를 열었어요. 정의 시민상담소라는 이름이었어요. 첫날부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TV에 나온 그곳이죠? 네, 맞아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채빈은 정말 바빠졌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김철수의 아내 순옥 씨와 아들 민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구경하러 왔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채빈이 반가워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니. 순옥 씨가 감탄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네. 남편도 이런 일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게 김철수의 가족들도 채빈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이미연도 가끔 들러서 조언을 해줬고 민도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김철수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진 거예요. 항만공원 한쪽의 작은 추모비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정의로운 시민 김철수를 기리며 추모비 제막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료 노동자들, 가족들, 그리고 채빈과 민도, 이미연. 김철수 씨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시장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부정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채빈은 추모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김철수 아저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저씨의 뜻을 이어갈게요. 그날 저녁, 채빈과 민도, 이미연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채빈이 말했어요. 그래도 좋은 결말이에요. 민도가 대답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이미연이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어요. 그리고 멀리 언덕 위에는 빨간 코트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빨간 코트였어요. 정의가 승리했고 사람들이 손을 잡았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채빈의 용기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여름밤의 폭우 속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채빈이라는 평범한 여성의 작은 용기가 정민도라는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과 만나고 이미연이라는 30년을 기다린 딸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작은 용기라도 내어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줄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채빈의 용기를, 정민도의 원칙을, 이미연의 끈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도 그들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 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큰 감동이 되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